에,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결산 분계에 관한 결산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제5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산 처리한 것은 없고요. 결산 처리한 것은 없고 이제 결산 처리에서 수동 결산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앞 시간에서 쭉 이렇게 8가지인가를 쭉 정리했었죠. 그중에 이제 네 번째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에 대한 정리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분계라 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다 우리가 입력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그 NCS 평가 시험을 보느라고 새로 백데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코드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코드를 실행하시느냐 하면은 오늘은 이 도전 스마트 A의 거래처를 회사 코드 몇 번으로 실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장 완료라는 3004번으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4장까지 부가가치세 우리 실습했던 것까지 다 입력이 된 상태로 백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래처가 열립니다. 그래서 3004번 3일 패션으로 회사를 로그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5장이 결산이니까 그 다음부터 결산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우리가 전부 똑같아집니다. 자, 결산 이론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모품이라는 것은 정리를 왜 하느냐, 여기 사례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소모품을 기중에 구입을 할 때 이 회사는 자산처리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7월 1일 날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소모품 자산 10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현금으로 샀나 봐요. 현금 10만 원 자산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산 때 뭘 수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7월 1일 날 10만 원어치 산 소모품이 자산 상태로 결산 때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7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고에 가서 재고를 조사하면은 사용한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액이 7만 원이다라는 것을 창고 조사를 통해서 결산 때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7만 원 사용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7만 원 비용 발생시키시고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이 소모품 7만 원은 여기 7월 1일 날 자산 증가시켰던 10만 원에서 반대쪽 대변에 가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은 이제 3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잔액이. 아시겠죠? 그리고 7만 원은 비용으로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죠. 이렇게 소모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소모품 정리. 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었으니까 10만 원, 뭐 7만 원 이렇습니다만 이제 기업에서 10만 원, 7만 원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를 실제로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면은 되게 아예 무시하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부 그냥 자산으로 잡아놓거나.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나 이건 예를 들은 것이고요. 이 금액이 말이죠, 몇백만 원 이렇게 되면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똑같은 것인데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같은 날 소모품을 10만 원어치 사면서 차변에 소모품 비용 발생을 시키고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2월 31일 날은 이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3만 원어치 재고가 아직 창고에 남아 있대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3만 원은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재고를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비용 발생 10만 원 중에서 3만 원만큼 재고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소모품 B에서 비용을 손가락으로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비용을 어떻게 돼요? 취소시켜준다. 소멸.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소모품 B는 7만 원으로 고쳐지죠. 따라서 이 위에서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소모품 B는 7만 원이었고요. 지금 밑에 방법을 달리한 경우에도 결산을 마치게 되면 소모품 B는 역시 10만 원 빼기 3만 원이 되어서 7만 원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결산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똑같아져요.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 결과는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 처리한 회사와 비용 처리했던 회사, 이것이 결산 때 비용 처리한 회사는 재고조사에서 자산 처리하고 비용에서 빼주고 재고만. 자산 처리한 회사는 사용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에서 사용 금액을 빼주고 자산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소모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 정리에 관한 문제도 아주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동결산의 그 다음 내용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였습니다. 우리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는 당좌자산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었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바로 사례를 보면요. 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말에 공정가치를 확인했더니 12,000원이었답니다. 여러분, 공정가치라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말은 12월 31일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는 주식이라면은 12월 31일에 종가를 공정가치로 보는 거고요. 거래가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거래가 일어난 실적. 그게 공정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최초에 구입한 금액이거나 아니면 평가가 일어났다면 평가되었던 그 장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2,0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00원을 증가시켜야 되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 증가된 것만큼 2,000원은 뭐가 되느냐?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평가 이익이 나는 경우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이었는데 공정가치는 8,000원으로 2,000원 하락했으면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2,000원 감소시키시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건 비용이죠.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것은 수동 결산 사항이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죠. 현금 과부족 정리 문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NCS 평가는 1월 23일이네요. 우리 시간표 보니까 어제 우리가 그 전표 관리 여러분 평가 시험 본 거고요. 1월 23일 날은 우리 이제 자금 관리 평가 시험 보는데 문제의 형태는 어제 여러분 전표 관리처럼 분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분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고요. 예. 거기에서 이 문제 나옵니다.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자,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의 결산 정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중에 현금과 현금 실제 잔액과 장부와의 불일치로 인해서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사용을 했다면 결산 때 꼭 그 잔액이 없도록 마무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과잉. 그러니까 장부에 적히지 않은 돈이 지금 금고에 돈이 더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이었는데 실제 금고를 보니까 6만 원이었어요. 11월 1일 날. 그래서 이 만 원을 어떻게 해요? 장부에다 잡아놔야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0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부가 이제 6만 원이 됐죠. 그런데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도 안 밝혀지고 결산하는 날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10,000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과잉한 것은 자비익 처리합니다. 돈이 남았던 건 자비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은 반대 계정인 차변에 와가지고 현금 과부족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10,000원을 저들여 놓게 되면 시산표에 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현금 과부족 10,000원이 표시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결산서인 재무상태표에는 임시계정은 표시하면 안 돼요. 임시계정 한 게 대표적인 게 이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뭐 가수금 또는 업무 가지급했던 뭐 가지급금 이런 것들.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과부족 이런 임시 계정들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됩니다. 그걸 전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비익 처리하고 그리고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경우죠. 저는 이제 문제를 2개 중에 하나를 냈어요. 많은 경우를 냈는지 부족한 경우를 냈는지 둘 중에 하나를 냈습니다. 자,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을 대변에 적어야죠. 10,000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죠. 장부가 더 많아. 장부에는 5만 원인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4만 원밖에 없었어요. 12월 1일 날.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0원 어디로 나갔구나. 근데 어디로 나갔는지 어느 비용으로 썼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랬다가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이 현금이 부족했던 것은 잡손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잡혀있던 현금 과부족은 자연스럽게 대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헷갈려서 그런데 네. 현금 부족일 때 차변이 비용 발생인가요? 아니면 자산 가부일까요? 현금 부족했을 때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이 뭐냐? 갑자기 이렇게 아니,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으로서 이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현금 과부족은 현금하고 연계되는 계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부족했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인데 이건 비용이 아니라 이건 자산으로 보면 돼요. 자산. 현금과 관련되는 계정이에요.
현금의 임시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산 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현금이라는 걸 배울 때 현금과 부족 함께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수동결산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현금과 부족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결산일 당일날 불일치가 발견됐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안 돼요. 결산일 당일날 현금 과부족 있는 것도 제로로 만드는데 결산일 당일날은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산일 당일날은 직접 바로 자비익 잡손실 바로 처리해 버립니다. 네. 결산 당일날 현금 불일치가 발견되었다면 그거는 자 이건 뭐예요? 결산일날 실제 현금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바로 자비 차변에는 현금 증가시켜. 현금 과부족 안 씁니다. 자 결산 당일날 실제 잔액이 작아요. 작으면 바로 잡손실 그 금액만큼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시켜. 그래서 결산 당일은 자비익 잡손실을 바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에 관한 정리분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의 정리. 선납세금 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업 중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 법인이 중간 애납이라는 걸 합니다. 법인세 중간 애납 하거든요. 8월 달인가? 네. 그래서 중간 애납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내 법인세 납부한 금액이 가령 1억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중간 애납을 중간에 한번 납부해달라고 고지를 보냅니다. 그게 중간 애납이에요. 그러면 중간 애납을 하고 나서 만약에 5천만 원의 세금을 냈다. 법인세를. 그러면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그 당시는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개념을 써요. 세금을 미리 냈다 이겁니다. 결산도 안 했는데 중간에 세금 내라고 해서 낸 거예요. 법인세를. 그러면 차변에 선납세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현금 처리하죠.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냈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자산 감소 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자 보세요. 결산 때 어떻게 하는지. 선납세금을 차변에 적었다가 이거 결산 때는 대변에 왔죠. 법인세로 대체시킵니다. 중간 애납액을 법인세로 대체해요. 여기 나오죠.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선납세금은 중간 애납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또 있죠.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여기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분계를 합니다.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같은 거 이렇게 예금을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가 단기에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자가 만약에 300만 원이 붙었다고 볼까요? 이자. 그러면 이자 300만 원을 은행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그러면 세금을 뗀 거 있죠.
그 세금을 우리는 뭘로 회계 처리하느냐면 바로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이 법인세 중간 애납할 때와 똑같이 차변에 선납세금 얼마, 네, 대변에는 그걸 뭐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면 대변 개정 과목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랬다가 이것도 모두 법인세로 대체를 합니다. 결산 때. 자, 그래서 법인의 선납세금이 언제 발생하느냐?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 기억합시다. 법인세 중간 애납하는 경우와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를 당한 거, 요때 선납세금이 발생한다. 그랬다가 결산 때는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결산 때 선납세금 자산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의 법인세 등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기를 결산 때 일반 전표에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인가요?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에 대해서 우리 유동부채 배울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죠. 네. 비유동 부채 하면 장기차입금이잖아요. 장기차입금. 예, 장기차입금. 이 장기차입금이 말이죠. 3년 전에, 2년 전에 장기차입금이 계속 장기차입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산 기준으로 상환해야 될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은 그 계정 과목을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유동성 대체분계. 그러니까 장기부채, 우리가 장기차입금 그대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지난해에는 장기차입금이었지만 가령 기업은행에 뭐 3억짜리 장기차입금이 작년에는 장기차입금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 갚아야 될 기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차입금에서 빼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계정 과목을 대체시켜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기 보면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죠.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50만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했다면 장기차입금은 부채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부채로 증가를 시킨다. 두 개 다 부채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고 유동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이 회사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계 일반 전표로 수동 결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손 충당금의 환입. 자, 이거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도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우리 공부한 바가 있죠. 근데 좀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한번 사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원이고 대손 설정률은 1%이다. 그러면 20만원 중에 1%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의 1%는 2,000원이죠. 2,000원이 회수 불능이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은 3,000원이 확인되었다. 자, 지금 대손이 2,000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3,000원이나 미리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은 어떻게 해요? 줄여야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게 아니라 이런 결산 때는 대손 충당금을 줄여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서 설정할 때는 자산의 반대 방향인 대변에 설정을 합니다.
환입을 할 때는 이게 차변으로 와요. 환입을 할 때는 차변으로 오고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바로 지금 배우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기록.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도 헷갈린다. 대손충당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좋은 질문이죠. 대손충당금은요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면 자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현금하고 관련이 있는 현금 과부족을 얘기했을 때 현금과 관련이 있다. 이건 뭐 자산, 부채, 자본 뭘로 분류할 수는 없는데 굳이 분류한다면 현금과 관련 있는 현금의 임시계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차감계정입니다. 너무 많이 차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경우 이게 1,000원을 차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늘겠죠. 근데 이 설정을 언제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것을 남은 걸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대손충당금 환입은 무슨 계정이냐 하면요. 작년에 대손충당금 할 때 뭘로 했을까요?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죠.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차변에서 증가하고 이게 대변으로 갔으니까 요 환입은 판관비 즉 판매관리비입니다. 판관비의 차감이에요. 단기의 판관비에서 빼줘요. 단기 결산 때 판매관리비에서 그냥 빼줍니다. 사실은 전기에 판매관리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전기에. 이 설정은 전기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전기는 이미 결산 끝나고 1년 지났잖아요. 그냥 단기에 판매관리비에서 그냥 빼줍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그럼 어디에 표시될까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겠죠. 만약에 환입이 있었다면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음수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에 환입이 있으면 수동분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수동결산의 8번째 기타 대손상각을 하는 경우. 기타 대손상각은 수동결산 사항이다. 이거. 그러면 일반 대손상각은 자동결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결산 아직 이제 밑에 설명 나옵니다. 예, 자동결산 그건 하면 되고, 기타 대손상각은 수동결산하셔라. 어떤 것이 기타냐면요.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결산일의 대여금 잔액. 자, 우리가 바로 앞에 7번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7번째 문제에서 대손충당금의 환입이라는 것은 그때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그 환입이 어디로 가요? 판매관리비에서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기타의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관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여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여금.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팔고 외상을 해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매출채권이죠.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만약에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 대여금이 있다는 말은 영업 목적 외의 활동을 한 거예요. 원래는 돈 빌려주는 것은 금융업을 해야 되잖아요. 금융업.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줘야 되죠. 근데 업종이 의류 도소매업이야. 근데 대여금이 있다? 돈 빌려줬다. 이거는 영업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대손상각비.
아까 여기 7번에 있는 앞에서 7번에 있는 문제하고 관련 있는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거든요. 그거는 판매 관리비예요. 외상 매출금 받으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 지금 8번에서 다루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대손 상각비가 아닙니다. 기타가 들어가잖아요. 앞에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대변은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7번에 있는 대손 충당금 같은 거 아닙니까? 대손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항상 대손 충당금은 코드가 여러 개 있어요.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은 대여금 다음 번호를 쓰고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코드의 다음 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정 과목에서 조회해 보게 되면 여러 개가 보여요. 코드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코드이기 때문에 앞에 7번에서 얘기했던 대손 충당금 환입했던 그 대손 충당금은 달라요. 아까 대손 충당금 환입했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고 여기에 대손 충당금은 바로 대여금에 대한 것이에요. 대여금에 대한 거.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더 진행을 해 보면 이렇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설정을 할 때, 자, 사례를 직접 볼까요? 결산일 대여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이다.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러면 20만 원의 1%는 2천 원이잖아요. 2천 원을 이렇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천 원. 이때 대손 충당금은 코드가 다르다. 대여금 다음 번호를 쓰는 대손 충당금이다. 그래서 이 분계는 수동 결산 사항이다 이거예요. 일반 전표에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의 수동 결산 사항 8가지를 앞 시간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동 결산. 그래서 자동 결산은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할 때는 자동 결산으로 합니다. 자,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그 더존 프로그램의 결산 재무제표라는 메뉴 안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맨 위에 있어요. 여기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단추를 눌러주게 됩니다. 전표 추가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수동 결산에서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것을 자동으로 입력해줘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변 뭐 대변 뭐 얼마 이거를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이 단추를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발생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 하는 거예요. 자, 자동 결산 대상은 뭐냐? 상품 매출원가의 계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는 기말에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회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품을 팔 때마다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예. 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변에 전부 상품 매출 전부 매출액으로 보고 수익으로 보고 차변에는 그것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이게 원가 계산 안 해요. 판매할 때. 언제? 결산 때 해줘요. 결산 때 자동 결산에다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말상품 재고액 요것만 입력하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고조사 하잖아요. 재고조사 한 걸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완성되는 분계를 꼭 알아두세요. 저는 시험에 여러분 결산 처리 시험도 볼 거잖아요. 나중에 결산 처리 시험에 이 문제 냅니다. 근데 자동 결산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다 알려주고 매출원가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해가지고 분계를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에 상품 얼마 요 분계를 꼭 해야 됩니다.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실무로만 하게 되면은요. 그걸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매출원가 분계는 뭐였지? 회계 처리가 뭐였지? 이게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예. 그래서 손으로 꼭 써보도록 하려고 제가 결산 처리 시험 볼 때 요 문제 낸다는 거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네.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음에 대손 예상액의 계상.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그 분계는 뭐예요? 자동 결산 사항이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도 자동 결산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를 계상하는 분계. 이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두 채. 이렇게 만들죠. 예.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퇴직금 계상액을 입력한 다음에 이 전표추가 누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동 결산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을 찾아서 우리가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 입력은 뭐냐? 아까 선납세금 일반 전표에서 처리했던 거 있죠. 중간에나 만약에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그 선납세금 법인세 입력하는 거 여기에 나타나요. 이게 자동결산 사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자동결산은 수동결산 하고 나서 합니다. 예,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자동결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에서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를 꺼낼 거 아닙니까? 꺼내면 우리 선납세금 입력했던 게 이 법인세에 나타나 있어요. 법인세에 나타나 있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 법인세만 입력합니다. 나머지 법인세가 뭐냐? 우리가 지금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서에 보면은 손익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의해서 법인세가 계산이 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해서 그 법인세가 가령 2억이었다고 볼까요? 2억. 올해 우리 회사가 법인세 내야 될 건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이면 선납세금 5천만 원 냈죠? 5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입력할 때는 1억 5천만 원만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실습하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결산은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자동결산하는 방법도 수동결산에 비해서 쉽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의 계산. 자, 그래서 여러분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요 방법을 꼭 아셔라 이겁니다. 제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려주고 요 분계를 하시오라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요 분계를 하시라고.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만 알려주고서는 이 매출원가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알려줄까요? 기초상품 재고액도 알려주고 단기상품 매입액도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 주세요. 알려주는 거를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세요.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3번이라고 해볼까요? 이걸 빼주세요. 이 세 가지 결국에 다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뭘 더하고 뭘 빼라고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다. 단기상품 매입액은 얼마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결산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하시오.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 수동으로 안 해요. 그냥 여기 전표추가 눌러서 하지만 여러분 시험지에다 쓰라고 나올 테니까 그때 분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여기서 계산 결과 여기다 금액 쓰면 되고요. 대변의 상품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기중에는 상품이 전부 차변에만 기록되잖아요. 그랬다가 결산 때 비로소 팔려나간 상품이 대변에 그때 기록되는 거예요. 결산 때. 그래야 상품 재고가 이제 요 재고하고 딱 맞아지는 거죠. 네. 요 분계 시험에 나갑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요것만 입력할 겁니다. 요것만. 다음에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계상. 네. 요 분계만 이것도 전표 추가만 입력할 거 입력하고 전표 추가만 누르면 되니까 자동으로 전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거 판매관리비예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이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요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해당 란에다 입력은 해야 돼요. 해당 란에 입력을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대손 상각란에다가 입력은 해줄 겁니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다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하는 요 단추를 눌러서 자동결산 메뉴에 가서 이제 기능 모음에 가면은 이런 단추가 있다 이거죠. 이거 누르면 입력이 자동으로 돼요.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입력이.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는데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우리 회사 직원의 퇴직금을 몽땅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입력해 줄 때 그 전에 우리 회사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잔액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잔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걸 차감한 그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 입력해야 돼요. 차감한 금액만. 그래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어떤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져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얼마,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증가 얼마. 근데 이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 설정된 거 잔액 있는지 잔액 시산표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잔액이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 잔액만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법인세 입력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세 입력할 때는 여기 말씀드렸죠. 선납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우리 일반 전표에서 선납세금 법인세로 대체를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걸 차감한 걸 입력해야 돼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입력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한다. 그리고 이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은 뭐냐면 선납세금은 세금 미리 낸 거죠. 미지급세금은 이게 지금 결산분계니까 12월 31일자로 전표가 입력이 되는 건데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실제로 내는 게 아닙니다. 12월 31일 날 회사가 결산서상에 만들어 놓은 법인세는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에요.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는 맞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세무라 하는 것은 법인세 조정을 통해서 세금 조정을 통해서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3월 말일에 확정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결산서상에는 이 미지급세금이 부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산서상에 우리 회사 결산서상의 법인세가 아직 납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기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아직 납부 안 했죠. 내년 3월
1일 날 납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그게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를 통해서 이 일반 전표에서 수동 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하는 방법의 프로세스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좀 지루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다른 회사 거에는 이게 많아요. 용산전자인가 거기에는 많이 나오니까 우선 3일 패션은 여기 5개의 결산만 한번 해보는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결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